네, 오늘 모신 분은 미주호 은행 변정규 전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참 시장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달러 강세가 달러 인덱스가 한 106까지 돌파해서 오르다가 지금 한 103대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원화 환율이 거의 뭐 1380원대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만 보면은 달러 강세가 많이 제어됐다. 달러가 좀 약해진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이제 106까지 돌파를 했다가 뭐 얼마 안 됐는데 이제 103까지 이제 내려온 이런 상태예요. 이 정도면 이제 달러가 굉장히 강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최근에 보면은 근데 트럼프 효과도 좀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시절에 이제 강달러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유럽과도 환율 때문에 충돌했었고, 그리고 중국과도 환율 때문에 충돌을 했었고, 또 일본도 사실 그 당시에 크게 많이 못 올리는 환율을 이런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다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원인이 특히나 이제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이제 155엔, 달러당 155엔까지 가다가 현재 157원으로 소폭 올라와 있긴 하지만 최근 160엔을 돌파하던 이런 약세는 지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유로 같은 경우에도 1.05 유로당 1.05달러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지금 1.0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유로가 강세인 거죠. 1 유로와 1.1달러를 이제 교환할 그런 지금 목전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 원화만 1,30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103대로 이제 오랜만에 내려오면서 네. 우리 환율도 이제 1,350원, 40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좀 올랐어요, 오늘. 어제보다. 네. 이것은 이제 이유는 금리에 있습니다. 금리. 예, 모든 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달러 인덱스가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죠. 왜 그러냐면은 환율도 양국의 금리 차를 갖다가 교환 가치로 환산한 가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금리는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줬길래 환율이 이렇게 높은가? 우선 보시면 달러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도 여러 번 밝혔지만 달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뭐 최근 강성 매파로 이렇게 불리는 월러 위원까지도 이렇게 그 달러 금리 인하를 연준이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QT를. 그래서 QT의 일환으로 국채를 일본 국채 JGB를 매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매입을 갖다가 줄이겠다 규모를. 게다가 금리도 추가로 인상하겠다.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래도 방향은 금리를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화를 갖다가 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원화는 사실은 지금 우리도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물론 힘듭니다, 시장이. 그렇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대출, 가계 대출도 증가했다. 거기에다가 또 뭐 부채 문제.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데 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최근에 뭐 특히나 PF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압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지금 힘든 상황도 잘 알아요. 근데 한간에는 또 예전에 그런 부동산 패닉 바잉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벌써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리 차이가 양국의 금리 차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를 보시면은요. 작년 이쯤에 보시면 2023년 6월, 7월 때 보시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약 3.5에서 3.8%. 네. 우리나라 10년물 국채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이 많이 있으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졌고요. 오히려 더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 짜리를 비교해 보면은 역전폭이 1%가 넘었어요. 네.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시장 금리는 오히려 차이가 더 났다. 네. 한국의 시장 금리가 더 낮아졌다. 미국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를 갖다 환율에 대입해 보면 한국의 금리가 더 싸졌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이렇다는 건 뭐냐면 한국의 원화 가격이 덜 매력적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달러의 강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IMF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예, 한국의 성장률을 이제 조금 더 상향시켰어요. 네. IMF가. 그러면서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가가 확실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는 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조언을 했어요. 좀 뼈있는 조언인데요. 한국 기준금리 조기 인하의 위험성을 IMF가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해서 오늘도 뭐 부동산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 가계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향, 가계대출의 증가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큰 어떤 그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경제에. 그럼요. 지금 부동산 문제는요. 이게 빚으로 지은 집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되고요. 이렇게 가계 부채가 많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용인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계속 투기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빚을 내서 샀더니 쟤는 잘 됐어. 나는 성실하게 그냥 뭐 일만 했더니 나는 안 됐어. 이런 분위기는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물가 상승률이 안 그래도 지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 IMF가 이런 얘기를 한 근거에는 1,300원대 고환율이 지금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300원대 굉장히 고환율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렇게 1년 이상 오랫동안 1,300원대의 달러원 환율이 지속된 건 2000년대 들어서 처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우리나라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수입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지만 수입에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먹거리나 자원이나 원재료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것을 가공해서 들여오거나 원재료를 가공해서 들여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육가공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식료품조차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효과를 갖고 와요. 환율이 오르면. 그래서 물가 영향이 많이 줄 것이다, 물가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 데다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불보지집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방지하라는 IMF의 권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강달러 때문에 우리 환율이 이런 것이다라고 일부 그런 자위도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돈값이 싸다는 건 우리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돈값이 싸다. 사실은 이자율이 낮은 거는 돈값이 싸는 거죠. 그러면 조달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낮게 갖고 가는 게 좋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자율이 낮으면 부동산 투기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기업들이 이 돈을 가지고 모아놓은 이 자금이거든요. 네. 이 재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기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의욕을 붙여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돼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금리가 너무 낮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가까운 예가요.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은 얘는 잘 아시죠. 마이너스 금리를 했더니 여러 가지 투자를 갖다 진작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더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경기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 너무나 돈을 많이 푼 나머지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부채 증가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을 줄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일본의 부채가 많이 늘어서 이제 일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본도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옆에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요.
저게 금리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이 많이 얘기하는 중립금리, 뉴트럴 레이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FOMC마다. 이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자율인데 굉장히 이론적인 금리예요. 네. 이자율인데 이 이자율을 보면은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내가 뭐 많이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미치는 장사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금리라고 하면 네. 마음속이 금리죠. 요즘엔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내가 뭐 너무 이렇게 낮고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못 쓸 거는 아니야.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내고가 중간에서 맞아 떨어지는 금리가 중립금리라고 볼 수 있어요. 쉬운 말로. 근데 그 중립금리 이하로 정책금리를 갖고 계게 되면 너도 나도 자산을 사게 되죠. 그렇죠. 샀더니 오르더라. 그럼 너무 싸죠. 수익이 나니까. 그럼요. 그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지속한 결과가 중국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을 갖다 구가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 성장을 갖다 굉장히 많이 독려를 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결과적으로 많이 발전한 그런데 공헌도 했지만 여러 가지 부정이 있는 게 그게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 부채 문제도 맨날 나오고 그럼요. 있고. 이 부채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같이 가죠.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 부채 문제 게다가 기업들도 지금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로 잡히게 돼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원달러는 한 1,200원 정도라고 생각했던 이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이제 1,300원대가 우리 그냥 이 적정 환율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글쎄요.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아까 제가 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반영돼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이 정도를 보면은 약 0.5% 포인트에서 0.75% 포인트, 약 최소한 2번 이상의 그런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시장금리를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한국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전폭이 많이 돼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화의 그런 약세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풀리려면 다른 나라와 같이 트럼프의 효과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려고 그러니까 엔화에 대해서 숏친다 그러죠. 시장에서는 숏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엔화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계속 숏세를 할 거야. 왜냐하면 공매도죠. 그렇죠. 예, 공매도를 할 거야 엔화를. 예, 주식만 공매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화도 모든 자산도 사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뭐 어떤 상품이든 방법으로 인해서. 근데 이 통화 그 중에서도 엔화는 계속 떨어질 것 같다 가치가.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트레이더들은 공매도를 친 거죠. 근데 뜨거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나타났네요. 트럼프가 나타난 것 같으니까 물론 이제 BOJ가 개입을 한 것도 있어요. 약 2조 엔 정도를 개입을 한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월말이 되면 자세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그것을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고요. 트럼프는 지금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새 대만도 그렇고 전부 한마디 하면 우린 할게. 반도체가 연이틀 거의 10%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현실이거든요. 지금 맞닥뜨려야 돼요. 게다가 트럼프가 이번에 2기 집권입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2기 집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탄탄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경험이 쌓였으니까. 예, 이제는 초선이 아니죠. 그렇죠. 재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엔화에 대해서 숏을 쳤던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갑자기 이 숏 커버를 하죠. 그러려면 숏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N을 바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를. 그래서 갑자기 이 패닉 바잉을 확 하다 보니까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60에서 157로 한번 뚝 떨어졌고요. 157에서 150까지 155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이제 157까지 되돌림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트럼프가 시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아무리 우에다 총재가 나 이제 금리 올릴 거야. 게다가 국채 수익률 이거 내가 올릴 거야. 아무리 해도 종이 호랑이로 봤다는 거죠. 아무 말이 안 통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니까 진정한 호랑이가 돌아온 거죠. 이제.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지금 엔화 약세가 사실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너무 심각하다 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게 계속 유지됐던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구조적으로 일본의 그 엔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부채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인구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자본의 회귀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GDP 성장률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이게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합해도 일본의 그 가장 백본 이제 척추였던 무역계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옛날보다 나오지 않아요. 네. 예,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일본의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원에서 이제 그 무역으로 벌어든 돈을, 왜냐하면 일본의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MNC라고 하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됐어요. 멀티내셔널 그렇죠. 기업들이 됐는데 이 일본 출신들의 MNC 기업들이 해외에 나와서 송금을 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쓸 데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들어가나 내리나 똑같다. 옛날에는 이걸 갖고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은 특히나 자국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선호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네. 일본산 음식도 사실 외국에서 일본산 음식을 갖다가 먹는 경향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산에 대해서도 아무리 1%의 일본 국채라 그래도 옛날에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일본은행이 들고 있는 JGB 국채 보유량이 전체 발행량이 약 55%가량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일본의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일본의 그 국채가 마이너스 수익률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부채 비율이 260%고요. 정부 부채 비율이 네. GDP 대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고, 게다가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인구가 주는데 그것을 받들어줄 지금 형편이 안 되는 상황. 게다가 그 무역 흑자 기조가 이제는 끝난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역 흑자 기조를 보면 이것들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요. 앞으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자본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일본의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주식은 좋죠. 지금 투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일본의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일본의 엔화 약세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현실이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트럼프가 무슨 수를 강구해서라도 일본의 엔화를 150선 이상으로 못 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본 은행과 정부를 압박해서. 네. 시장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환율이라는 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 힘의 대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압박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것을 맞출 것이다 생각하면은 엔화를 갖다가 그 이상 안 판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대적하다가는 손실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트럼프는 일본의 구세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 약세를 지금 중앙은행과 정부도 못 막았던 걸 트럼프가 한 번에 지금 이것을 갖다가 상한선을 딱 그어준 셈이 된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원래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헤지펀드들의 그 공매도 공격, 맞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거 왜냐면 계속 그 일본 경제 체력이 약한 거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고 달러 가져다가 계속 엔화 공격하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그러니까 일본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되게 걱정을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확 바뀐 것 같아요. 예, 트럼프라고 하면은 필리핀의 두테르테나 조금 비슷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측 불가, 하면 한다. 예, 그리고 한다고 하면 하는 경향이 많죠. 네.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투자자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래서 쇼커버를 이렇게 크게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발언 수위에 따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한 번 이상 올릴 것 같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그것은 크게 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국채 매수 액을 갖다 좀 조절하려고 하거든요. 국채 매수를 좀 줄이면 이제 일본의 그 10년물 JGB 수익률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JGB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제 시장 수익률을 조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도 사실은 조금씩 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환율이 내려가면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트럼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라는 중대한 변수가 지금 엔화에 나타난 겁니다. 네, 그렇군요.